네, 월요일 두 분의 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우리의 상식선으로는 협상용 카드와 밀고 당기기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합리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주말과 지난 주 후반 우리 국내의 이제 정치 상황 때문에 약간 조금 차선으로 밀어놨던 내용들을 들춰보니까 선을 넘었다, 도를 넘었다 정도예요. 결정권자의 독선, 그것을 견제할 만한 장치가 부재하고 뭐 예를 들면은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지명한 뭐 지명은 아니지만 월가에서 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시장 망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간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베센트는 어떡하라고? 네.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평가를 좀 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관세가 발효가 되는 게 끝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왜냐면 그때 당시도 트럼프가 어떤 식의 결론을 낼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때 너무 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 그러니까 이거가 관세가 발표가 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다른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대응을 했고 유럽도 이제 아마 4월 9일이나 4월 10일이면 대응을 할 겁니다. 이게 발효가 확정이 된다라면. 근데 이제 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보면은 시장이 워낙에 밀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코로나급 혹은 리먼 사태급으로 주가가 좀 빠질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트럼프가 지난번처럼 또 한 수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되면은 이거 좀 미룰 수 있다. 뭐 한 2주 정도 혹은 뭐 한 달 정도 또 실행 시간을 좀 미룰 수 있다라는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가 그냥 예측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저점의 위치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유럽 증시를 본다라면 독일 증시를 대표적 예를 본다라면 최근 1년 사이에 1년이죠. 올 1월 1일 기준으로 상승했었던 거를 다 반납을 다 해버린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올렸던 증시가 다 하락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연저점 최저점이 이탈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충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지만 저는 지금은 어떤 섣부른 예단으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혹은 또 어떤 기준점 예를 들어서 뭐 빅스 지수가 아직까지도 50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50 이상 언저리에 올라왔을 때부터 뭐 매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신만의 기준점을 놓고서는 그것이 부합했을 때부터 좀 일부 저가 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기다리자.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일단 반등은 나올 것이고 그 반등의 강도 그러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손절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 그렇죠 오겠죠. 근데 어디까지 밀고 와서 반등인지 지금 대만의 타이페이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9.7% 하락 개장을 했어요. 대만이 아마 지난주에 휴장이었을 겁니다. 청명 때문에. 네, 청명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동시에 반영한. 네, 그게 이제 동시에 반영되니까 그런 거고. 일본 같은 경우가 좀 불안하죠. 일본이 이제 작년 8월달 엔케리 트레이드 이슈가 있었을 때 저점까지 청산. 저점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 7% 8%. 그러니까 휴장이 없었던 일본 증시가 한 7, 8%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기준점, 반등의 기준점은 모두 다 천이하게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저는 뭐 심플하게는 외국인 투자자들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이 이제 각 HTS에는 대부분 요즘 나오잖아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 주식 현물, 코스피는 지금 뭐 10시 12분, 1시간 12분 지났는데 7천억 팔고 있고 코스닥은 1,100억 팔고 있고 코스피 200 선물은 13,000계약 매도를 하고 있고 아주 뭐 퍼부어대는데 이게 공매도하고도 분명히 연관성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필 이 시점이 일부러 알고 그랬을 리는 없는데 참 묘하네요. 그죠? 수급 좀 봐줘야 되는데. 네, 한번 제가 화면 통해서도 좀 수급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최근에 외국인 수급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좀 이어져 왔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작년 한 6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외국인들이 이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이 노란색 선이 외국인 이제 순매매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이다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외국인 이 노란색 선, 외국인 이제 순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쭉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랑 이제 외국인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검정색 선이 지수인데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초를 보시게 되면 이 증시가 반등을 해줍니다. 외국인들 매도는 오히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그나마 이제 그 기관에서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좀 어찌 보면 좀 반등을 해줬던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전저점 흐름 저점을 딛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해줬던 이 부근에서 외인들이 다시 또 이탈이 나오면서 그대로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시점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사실상 이제 외인들의 한국 시장을 떠나는 이 이탈 속도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그리고 이제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외국인들 투자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에 맞춰서 기관들 이탈을 이제 보시게 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뭐 기관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파란색 선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앞서서도 이제 그 앵커님도 짚어주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다시 배팅을 들어가야 될 것인가? 어느 신호를 보고 우리가 다시 주식 투자를 들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저마다 다 각자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저만의 이제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이제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어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경기를 다시 살려야 한다, 증시를 살려야 한다라는 정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건 이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앙은행 차원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나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결국 경기를 회복시켜주고 이제 증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는 말 그대로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은행, 이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 이때부터 이제 투자를 들어가도 될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액션이 나올 때입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인프라 정책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도 대공황을 이제 이겨내기 위한 인프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주 전통적으로 이제 경기를 회복시키고 증시를 살리는 정책으로는 인프라 정책이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쏟아왔던 정책들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는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이제 가설인데 트럼프는 이 증시 충격, 이 급락을 일정 정도 의도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한 번 정도 이제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져야지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좀 건강해지고 건강한 상승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과거에 어느 정도 증시 조정은 필수적이다. 필요한 이제 조정이다. 이러한 네. 언급들도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트럼프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실질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금리도 지금 다운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서 이런 모든 목적성이 결국에는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다이어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 대비해서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라고 트럼프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도지 경제율부를 통해서 예산 대규모로 삭감하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 지금 천문학적인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보니 이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실질금리,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관세라는 것도 미국의 이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 관세라는 것은 1기 정부 때랑 좀 다른 게 1기 때는 말만 해도 다들 겁을 먹었어요. 근데 2기 때는 한번 1기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만 해서는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말이 아니라 액션까지 나간 거예요.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현 시점 부과된 관세가 초반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점점 관세는 그 요율 자체가 다운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관세로 인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은 물가 우려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관세 우려는 지금이 최고치고 앞으로는 다운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잠시 유가 상황을 이제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상품 시세를 봤을 때 유가가 사실상 폭락을 했습니다. 다들 $60 선까지. 그렇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폭락을 하고 있는 단계고 화면을 통해서도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유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뭐 60불 아래로 무너지면서 이러다 이제 뭐 50불, 40불까지 깨질 가능성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이후로 이 유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다운이 되어 왔습니다. 1월 달 취임 이후에 유가는 무너졌고 2월 달은 추가 하락, 3월 달에도 추가 하락을 보여줬는데 4월 달에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에 완전 폭락을 보여줬죠. 유가뿐만 아니라 구리 가격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원유 가격이랑 구리 가격이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원자재인데 이런 원자재들이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 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연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관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야 하겠지만 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클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다라는 점.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주요 명분과 보조 명분이 있는데 주요 명분은 불경기, 보조 명분은 물가 안정입니다. 불경기는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경기 지표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수가 무너진다는 게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분인 보조 명분인 물가 역시도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가게 됐을 때 안정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유가와 구리 가격이 급락하는 시점에서 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지금이야 지금 좀 중립의 의견을 내지만 올해 중순에서 말로 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가 미국 차원에서 이제 인하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그것을 반영하고 있듯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10년망의 미국채 금리가 4% 선이 깨졌어요. 지금 현재 뭐 3.93%까지 내려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를 오히려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리선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과민 반응이다. 뭐 너무 좀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데이터 디펜던트를 한다면 그러니까 수치에 근거한다면 뭐 지금은 관세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거고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는 걸 넘어서 침체로 갈 거고 그게 글로벌로는 또 도미노 확산될 거다. 이렇게 지금 하니까 주가가 먼저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 이제 물가 지수가 나오죠. 미국의 CPI, PPI. 지난주 주말에 고용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CPI, PPI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세가 아직 부과가 되지 않은 내용인 네. 것이고. 3월치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죠. 이제 관세 때문에 미리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물가가 좀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관세가 완벽하게 시장에 녹아드는 시간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지금 이제 배로 이동 중인 상품들도 좀 있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사실은 어떤 경제 지표가 중요한 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제 지표보다도 뭐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 고용이 좋으니까 트럼프가 봐라 고용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유럽이 뭐 또 중국처럼 우리도 20% 때리겠다 뭐 얘기가 나오고 뭐 한다라면 그로 인해서 충격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앞에서 말씀하신 뭐 창조적 파괴든 뭐든 큰 조정이 나왔을 때가 어떻게 바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네. 아니면 어쨌든 정책적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주냐,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느냐인데 그건 결국에는 저는 진짜 빠르면은 이번 주 수요일, 화요일이나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좀 될 수 있겠죠. 네. 늦으면 한 다음 주는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섣부른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처음에는 한 10에서 15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다. 한 번에 한 50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네. 지금은 좀 처음엔 조금씩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파생 시장에서만 본다라면 뭐 우리나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하락이 크게 나왔죠. 목요일에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증거금으로 따진다라면 좀 여유롭게 증거금을 놓고 혹은 뭐 기간 트레이더든 뭐든 이런 쪽에서에 봤을 때 증거금이 100% 이상 증거금을 놓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마진콜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요. 그게 이제 한 300% 정도까지 증거금을 높여서 작은 금액으로 파생을 하시는 분들이 금요일에 하락이 나오면서 아마 마진콜이 나왔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만약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아시아 금융시장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저는 생각하고 네네네. 있는데 근데 그게 지난 8월 5일처럼 작년 8월 5일처럼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5% 왔다가 막상 본장 개장했을 때는 다 상승으로 전환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도 한 4에서 5% 정도 하락이 나온다라면 혹은 3% 정도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증거금이 물론 중간 청산하지 않고 버틴다고 했을 때 한 5배 정도의 증거금이 있는 투자자마저도 이제 마진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은 투매가 투매로 부를 수 있는 끝자락인 건 맞지만 어쨌든 이 파생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교란은 아직은 한 번 정도 혹은 한두 번 정도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저가 매수를 하실 때 그런 걸 이제 보조 지표를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알겠습니까? 뭐 내일 일은 당장 1시간 뒤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켜봐야죠. 뭐 데이터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막연하지만 이쯤 되면은 그래도 뭔가 방어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대로 냅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뭐 저가 매수라고 한 친자면은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쏟아보고 기관 투자자들은 눈치 보다가 지난주까지는 같이 방어를 해줬는데 국내 이벤트 지나고 나니까 또 같이 또 매도하고 하여튼 뭐 혼조입니다. 자, 일단 국내는 뭐 그동안 뭐 오른 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뭐 우리는 우리만의 그 특성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좀 거칠게 떨어지고 있고 3위 윤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 대선 관련주, 뭐 인물 관련주는 저희가 그렇고 정책 관련주로 한번 이렇게 어떤 연관성을 지어보면 좀 어떨까 싶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상돼서 6월 3일로 일단은 현재 뭐 네, 일시적으로. 네,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장미 대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새롭게 시장에서 그나마 좀 생존하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로서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대선 시즌이나 선거 시즌마다 움직이는 뭐 인맥주라든지 아니면은 정책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시장이 뭐 좋을 때는 뭐 비중을 적게 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투자를 고려해 봄직하겠지만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좌가 좀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시기에 많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이걸 빠르게 복구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해요. 네,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다소 위험한 테마 종목들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이런 하이 리스크 종목들은 리스크를 잘 조절해서 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겠지만 리스크를 보통 조절을 잘 안 하십니다. 비중을 확 줄여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손해나고 있는 건 이 정도인데 이걸 복구하려면 이 정도 수익은 나야 되는데 또 다시 또 무리해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조기 대선 관련해서 이슈가 불어오는 그런 테마 종목들은 물론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자유시지만 제가 좀 우려되는 건 금액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의 이 마이너스 국면을 단기간에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다가 사실 좀 발이 좀 엉키는 네. 이런 실수를 좀 범하지만 않는다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책 얘기하니까 뭐 단골로 나오는 게 이제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 그러니까 또 뭐 출산 관련주 관련성도 없지만 그냥 출산 관련주라고 하면 그냥 다 이렇게 뭐 오르는데 그것도 시장이니까 뭐. 근데 네. 당국에서는 계속 이런 뭐 불법적인 매매 항상 뭐 그렇지만 집중 관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도 같이 뭐 붕착붕착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나마 그것도 시장이니까. 근데 오늘 뭐 바이오 쪽 일부는 오늘 뭐죠? ABL 바이오? ABL 바이오. 네, 아까 그 김주정 아나운서가 뭘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그 약간 이제 퇴행성 뇌질환 관련해서 좀 기술 관련돼서 이제 GSK하고 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4조 원 정도, 총 규모는 4조 원 정도고 일단은 한 1,400억 정도 계약금으로 좀 받았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ABL 바이오 하면 리가켄 바이오처럼 ADC 이중항체 쪽으로 계속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 사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ADC도 중요하지만 이 BBB 셔틀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ABL 바이오가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성과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뇌로 가는 약물을 조금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기존에 이제 뇌 관련된 치료제가 좀 힘든 게 이 약물을 어떻게 주입하느냐, 또 이걸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했었는데 다른 쪽은 좀 그 투입 용량 대비 들어가는 게 좀 제한적이고, 혹은 약간 그 효과가 좀 적었던 것 반면에 이제 ABL 바이오 제품은 조금 기술력은 이게 좀 상당히 많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계약이 이제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슈가 되면서 사실은 그 전에도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했었지만 오늘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매수가 좀 몰리면서 지금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규 매수는 저는 오늘은 좀 힘들겠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흐름을 좀 보면서 좀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시장이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고 또 오늘 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앞서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쪽은 이번에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신호, 이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정책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이 연준 측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약바이오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 정책 그리고 이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증시뿐만 아니라 경기를 언제까지 그럼 그 부양책을 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회복이 될 때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 되면 될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될 때까지 이제 부양책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스타트를 끊는 시점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준금리가 2%에 근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우 공격성을 띠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5% 정도 이제 책정되는데 이게 2%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볼 때 2% 중후반이나 3%까지도 미국은 내다보기 때문에 2%대라는 거는 매우 낮은 금리, 성장률보다도 낮은 금리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숫자부터는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이 좀 어두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웃라인만 좀 훑어봤고요.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